예, 법원행시 강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좀 봅시다. 예, 뭐 지문들이 좀 길어요. 근데 지문들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뭐 체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강론 부분이에요. 예. 과지치상죄가 1번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죠. 빗물로 넣으면 미끄러운 고속도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끄러우니까 전방을 주시해야겠죠. 그래서 빗길에 미끄러져 비동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 진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렇죠. 뭐 해야겠어요? 속도 줄이고 감속하고 안전거리 확보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 등이 적색으로 표시됐어요. 횡단보도 적색이네요. 그렇죠. 횡단보도 적색이면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신뢰 원칙이 적용되니까 사람을 예상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사람과 차의 사이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죠? 횡단보도 적색, 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육교 및 이런 데는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그죠? 이런 데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음은 정맥주사 사건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맥주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놓습니까? 간호사가 놓습니까? 간호사가 놓죠. 그래서 간호사 의사 처방으로 정맥주사를 놓은 경우에는, 그죠? 예, 이때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면 의사가 책임을 진다, 간호사가 책임을 진다, 간호사가 책임을 진다. 의사가 이 진료 보조에게 현장에서 입회해서 지도 감독해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주사할 때 그죠? 누구만 나오는 거야? 간호사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실습생이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실습생, 간호사까지는 책임을 지지만 의사까지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사의 과실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비교해보는 혈액봉지 사건. 혈액봉지 사건은, 혈액봉지라는 거는 이제 이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의사가 확인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혈액봉지를 잘못 주입했을 때, 그죠? 누구도 책임을 진다, 의사도 책임을 진다 그랬으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혼자 놓잖아요. 그죠? 그 다음 랍은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반대 방향에서 차가 뛰어올 것을 예상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 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내가 이 부분은 있지만 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그죠? 급좌회전하에서 그죠? 예. 반대 방향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가 있었다면 그죠? 예. 앞지르기 위반되기가 사고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니까. 그죠? 그다음 호텔을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호텔을 경영하는 회사가 이제 대표이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호텔에서 이제 화재가 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담당 업무 전문가도 이제 만들었고, 이 전문가가 이렇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이사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소위 회장에게는 조급없는 부주의와 호텔 구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확대된 화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회장이 모든 회사에 대한 것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야? 전문가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회사가 지시한 사항이다. 대표이사가 지시한 사항이다. 혹은 대표이사가 지시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여지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법원행시 문제 한번 봅시다. 예,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성범죄에 관한 것들이 좀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244페이지. 강간과 추행의제. 여기 있네요. 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기습추행 사건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안으려고 했었는데 못 안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추행 미수가 성립하죠. 예, 그래서 이때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적용되죠.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을 따로 하지 않고 이 행위 자체가 이 억지로 껴안는 행위 자체가 이게 폭행과 동시에 추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도 이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추행의 결과가 이르지 못한 때 추행 미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기습 추행하려다가 못 안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폭행이 따로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안는 행위와 추행 행위가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가 되는 경우에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앉지를 못했으니 닫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고는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미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유명한 기습삽입 사건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판례인데, 봅시다, 이거. 예. 이 판례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안이었으면 남자가 동거하고 있었어요. 동거하고 있었는데,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이 남자애가 이제 성행위를 하자 그러는데 이 여자애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뭐 성행위를 안 할 테니까 옆에서 이렇게 벗고 이렇게 있게 해주라 라고 해서 이제 둘이 벗고 이제 이랬던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상황 상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애가 갑자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삽입을 해버렸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애가 반항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성행위를 했던 경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폭행 협박에 간음이 이어진 거예요. 간음이 먼저 되고 폭행 협박이 된 거예요. 간음이 되고 폭행이 된 거예요. 유형력 행사가. 그래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사이에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뭘 인정했던 거예요? 강간죄를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판례가. 그래서 옛날에 동거하는 남녀 간에는 강간죄 잘 인정하지 않았는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인관계는 이제 동거 의무가 있는 부부간에도 강간죄를 인정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요 경우, 그죠? 예. 일단 이제 간음 행위를 먼저 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도 뭐가 된다는 거 강간죄를 인정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간죄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고. 그 다음.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로지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가 간음 추행한 경우에 협박의 범죄가 피해자 한거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하게 할 정도 것이거나 혹은 피해자의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것이면 강간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그렇죠? 협박이나 간음, 강제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그 협박에 의해서 이미 외포될 수 있으면, 그렇죠? 예, 강간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어요. 강제추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협박을 그 전에 했단 말이에요. 성행위 자체 때는 안 했어도 이미 이 여자가 이제 이 협박을 외포된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거 뭐가 될 수 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요. 근데 상해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강간치 상이 성립하겠죠. 예. 따라서 강간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간이 미수가 됐어도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가 미수가 됐어도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뭐가 성립할 수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될 수 있다. 강간치상죄가 될 수 있다. 왜? 강간은 기회의 상해가 있으면 되니까 강간은 선권 여부는 물어보지 않아요. 예. 그 다음, 강간죄는 분열을 가늠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한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재 곤란하게 할 정도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 착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 착수가 있다는 거예요. 폭행 협박이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가 돼야 실행 착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법원행위시에 늘 나왔던 부분들, 그렇죠? 기습죄에 관한 부분 한 번 더 나왔어요. 예. 아까 버스에 놀러 가서 이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자를 이제 이렇게 뒤에서 안으려다가 실패했어요. 강제추행 미수는 성립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라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그 미수에 그쳤어요. 근데 손바닥 2cm 정도의 가벼운 상처. 판례가 2cm의 가벼운 상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걸 보고 상해가 아니라고 봤겠죠. 그래서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거 별거하고 있는 경우, 그런 걸 떠나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실적 유지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으로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 라번. 요거 때문에 좀 질문이 많이 받았는데, 그쵸, 봅시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죠. 이거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목사가, 그쵸, 신도들의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성추행을 하거나 성행위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판례가 요걸 뭐라고 봤어요?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봤어요. 아니요? 아니죠. 중간간. 중간간. 중간간으로 봤었어요. 그쵸.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쵸. 중간간으로 봤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이거 중간간으로 봤습니다.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어서 이용한 걸로 봤었어요. 그쵸. 그래서, 라번 중간간으로 봤습니다. 예, 맞죠? 예. 그 다음, 바번. 이제, 술에 취해는 피해자를 가늠하기 위해서 바지를 벗겼는데,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거 자신이, 애만 누구냐고 물었죠. 그쵸. 그래서 요관에 가자고 제가 그냥 빨리 하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심신 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봤어요. 그쵸. 그래서 중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던 사안입니다. 그쵸.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죄로 가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공연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명예훼손죄 공연성이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 그래서 좀 더 넓게 인정하죠. 그래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유포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이와 달리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겠죠. 뭐 판례의 전파 가능성은 그대로 적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2번. 개인의 블로그에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를 했어요. 예. 그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죠. 비공개 대화방이라는 것은, 그죠. 비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널리 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공연성 인정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 대화방 공연성 인정, 그렇죠. 그 다음에 QMR 공연성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QMR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예. QMR 귀에다 대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연성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공연성을 부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연성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니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단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 니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지만 알고 있지 않고 떠벌거려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알려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옮겼다 할지라도 일단 이 사람은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공연성을 부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법 잘 나오죠. 이거는. 그렇죠. 공연성에 대해서 일반인하고요 기자하고는 다르게 봅니다. 그죠? 기자는 어느 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봐요? 기사화할 때. 그죠?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X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장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훼손을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했죠. 유도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이 공연히 널리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네가 유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행시 문제가 뒤로 갑시다. 그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51페이지에 있네요. 251페이지. 예. 업무방해죄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업무방해죄. 그래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늘 이제 법원행시 문제는 한 문제씩 나오는 정도의 비중이죠. 그래서 업무방해죄, 사회생활성의 지혜에 기한 계속적인 사무고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다면 보호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맞는 문장이네요. 네. 그 다음,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맞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는 것은 업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 공정성을 깨는 경우도 이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한국자산공사가 이제 한국자산공사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자산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 것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서로 간에 대행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선정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쳐가지고 자기가 선정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가? 위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 공정성이 깨진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라고 봤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업무방해죄 업무는 경영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그죠? 회사 경영의 그 목적의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서 업무로 포함될 수 있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보상에 대한 업무는, 그쵸? 예, 사회생활상의 평온 고견하게 진행되는 업무이면 족하죠. 그래서 적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죠? 뭐가 포장마차를 할지라도 평온하게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은 경매 입찰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경매가 있어야 되죠. 입찰이 있어야 돼요. 네. 무작위 공개 추첨이라면 이건 경매 입찰이야, 경매 입찰이 아니야. 가격 경쟁이 아니라 운 경쟁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찰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네. 그다음에 4번.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가맹 내입에 따른 공인에게서 명의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죠? 예. 그런데
충분하게 심사를 했어요. 근데 신청 사유 소명 자료 허위임을 밝히지는 못해요. 경품용 발행 업체로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엉뚱한 데를.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죠? 공정성이 깨졌죠. 그래서 업무방해죄, 위기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답은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에요. 네,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사 사장이, 그쵸?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서로 공모 양해하에서 했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속이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속인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공사 사장 사건은 위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지 않는다?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지만, 그쵸? 예. 수협조합장 사건은요. 그쵸? 이거는, 면접 담당관을 속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봤었던 사건 두 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협조합장 사건, 수협조합 사건은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 인정, 지방공사 사장은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정, 이렇게 기억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번 사립대학교 시간강사 신정아 사건이죠. 신정아가 AL대학교에 허위 박사학위증을 제출했었어요. 그쵸? 예. 근데 조금만 심사해도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국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썼다는 거예요. 왜? 신정아가 뒷배경이 좋으니까. 그쵸? 이때는 위기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왜? 그냥 충분한 심사를 안 했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 논문에 관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했죠. 그쵸?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가 그쵸? 학교에 대해서 특히 채용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작용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위계를 썼던 건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위계에 대해서 업무방해에 대해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으니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이제 256페이지 가겠습니다. 256페이지. 주거침입죄가 나오네요. 주거침입죄. 지문들이 길지만 판례가 그닥 어려운 판례들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번은 권리학 크레인 사건이죠. 그래서 배를 건조하는 데 쓰는 82m 높이의 굉장히 큰 방이 있는 이제 장소입니다. 여기를 이제 독점하고 하고 있으면 여긴 건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평 규모의 방실이 있어요. 기아 침식에 제공할 수 있는 장소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건조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2번. 직원이 회사 비밀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찾아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직원이 여러분의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있으면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비밀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해가 된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하자에 있는 경매 절차에 의해서 경락이 되고 이에 대한 인도명령에서 집행으로 건물의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자력구제 수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내 건물에 하자에 있는 경매에 의해서 경락이 됐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거를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네가 가서 문 깨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력구제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자력구제를 하면 뭐가 된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사인의 현행범체포입니다. 그렇죠?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그렇죠? 긴급성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잡았으면 즉시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가 이걸 잡겠다고 나무 집을 뒤지는 건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현행범 추적하는 중에 애가 지네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해야죠. 막 들어가서 깽판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문서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랍이 그렇죠? 여기에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빼가지고 이 문거를 이제 여기 있는 문서를 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만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용기나 서랍을 문서를 보관하였다면 그렇죠? 요거를 가져가는 거. 문서 자체는 비밀 장치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 내용을 알 수 없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도 함부로 까대기 치면 뭐가 되겠어요? 비밀 침해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윗칸. 아래 칸이 잠겨놨는데 위 칸을 빼가지고 문서를 뺀 경우입니다. 그쵸? 예. 이제 절도죄로 가겠습니다. 절도죄. 다음 중 이제 재산죄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 문제들이 출제된 걸로 보여요. 그죠? 근데
아마 재산죄 부분에서 많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마 출제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죠? 1번은 기본적인 문제죠. 금은방에서 순금머리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해서 건네받았어요. 근데 금은방 주인이 너 가지라고 준 거예요? 보고 있으라고 준 거예요? 보고 있으라고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네받았을 때 이걸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도망갔을 때 소유권을 가진 거죠. 그렇죠? 몰래 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렇죠? 뭐 한 겁니까? 절도한 거죠. 2번.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문간을 간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문간 분묘 이제 뭐냐면 이 분묘를 간수하고 분묘 설치되면 성등이나 문간석이에요. 석등이나 문간석 등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사 가면, 그죠? 성묘 가면. 그래서 요거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이 사자로서 대신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서 하위자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몰래 가져가야겠죠. 몰래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요거 몰래 반출해서 뭐가 되겠어요? 절도가 되겠죠. 절도가 되겠습니다. 예. 단독점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광산 개발을 위해서 발전기들을 반입했는데 이거 그렇죠? 10년 동안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 4번. 고속버스에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버스기사가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고속버스에 승객이 내린 물건이에요. 근데 고속버스 운전사도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누구나 관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지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산홍 사건이죠. 영산홍 사건.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캐내었으나 혼자 운반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여 제3자와 함께 자동차까지 나눴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주머니가 길을 가다가 영산홍이 있으니까 이걸 캐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절도는 끝난 거라는 겁니다. 이미 혼자 절도를 했죠. 같이 했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캐낸 다음에 운반하는 걸 도와줬으니까 이 남편은 뭐가 되겠어요? 작물 운반죄는 될지언정 그렇죠? 절도죄의 합동범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수절도가 성립한다. 작물 운반죄만 성립한다. 작물 운반죄만 성립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기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법원행시. 아까 이제 대체적인 내용은 다 했던 판례들인데, 그죠? 한번 봅시다. 그죠? 기업범 판례도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고, 최근 판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한번 봅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요. 그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를 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A 법인의 대표이사에 갑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친구 을이 있어요. 친구 을이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가 없어요. 근데 대출을 요청합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어요. 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알고 있음에도 그래? 내가 내 친구에서 너는 꼭 회사 이름으로 대출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혹은 회사 이름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회사가 돈을 준 거예요. 이 사람 대표이사 속고 했어요? 알면서 했어요? 알면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몰라야 돼요. 이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이제 배임을 했거나 횡령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임이나 횡령죄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기죄는 성립하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죠? 법인이 피해가자가 되는 경우에 처분행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표자가 할 수 있어요. 그죠? 대표자가 속아서 해야지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근데 대표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건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일단 대표이사가 알면서 법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표이사가 알면서 법인의 돈을 제3자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고 얘는 그런 경우는 공범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정말 많이 나왔던 경우죠. 전화합의체 판결입니다. 그죠?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해서 피해자가 속아서 처분행위를 해야 돼요. 처분행위를. 그죠? 처분행위라는 것은 피해자가 속아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처분행위 자체에 대한 의사와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행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처분의 의사에 대한 지배된 행위여야 하며 처분 의사는 결과에 대한 인식을 당연한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분 행위를 한다는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처분 결과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서명사치의 경우에 그렇죠? 그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처분 문서에 사인을 했다면 처분 행위 있다 없다? 처분 행위는 있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틀린 문장이에요. 그렇죠? 사례가 뭐였어요? 아예 사례까지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쓰이는 문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근저당 문서에 사인을 하게 한 경우였어요. 이 경우에 처분행위가 있다 없다? 처분행위는 있다. 왜? 이게 처분 문서에 사인을 한다는 생각 자체는 있었잖아요.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기죄는 타인의 기망하여 착오를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위반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전상 이득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예. 기망에 해당하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피해자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이런적 재산적인 처분행위 위반한 피고인 행위와 피고인이 도모한 어떤 사업의 성패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 여기를 한번 봅시다. 예.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FDA 승인이 떨어지면 그죠? 엄청난 이제 주식이 뛸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투자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두 가지 발견하건, 그죠? 뭐, 탈모 방지용, 그거, 그죠?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대박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력제 이런 거, FDA, 이거 되면, 이 사람 대박 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죠? 예. 그래서 이거 FDA 승인 나면, 미국 FDA 승인 나면, 미국 수출되면 주가 20배, 30배 막 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 그럼 투자한 거예요. 그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FDA 승인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이 안 떠오르겠죠? 그래서 너 사기꾼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너 임마 돈도 없으면서 임마 나 돈 빌려갔잖아. 여러분,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사업 성패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유도한 거죠. 그렇죠? 내가 변제 능력이 있고 없고 해가지고 나한테 돈 빌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의 재력의 수용 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 인과행위 정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거 대박 날까봐 돈을 빌려준 거니까 나중에 가서 야, 너 돈 없으면서 왜 돈 빌렸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사기죄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저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다 포함합니다. 예. 그래서 채무 면제 의사표시도 사기죄가 성립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채무를 거짓말 속아가지고 너 돈 안 갚아도 돼. 나 손해 본 거고 제 이익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렇죠. 이익 취득 가능성이 일단 생겼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이 피고인인 채무자 겸 소유자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 정보를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개시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죠? 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예, 채무자 혹은 근저당권자가 그죠? 소유자가 뭘 받아야 돼요? 채무자. 이 경매 결정의 정보를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경매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버리면 이거를 뭐 경매를 못하게 할까봐 아니면 다른 일을 할까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못 받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 정보를 받았다면 그죠? 근저당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네가 거짓말로 이걸 받은 거니까 뭐가 되겠어? 사기죄 기망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저당권이 유효한 거고 상관없이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해 줄 것까지 속여 채권을 주임 승낙을 받아서 이거 법형 문제 맞죠? 그렇죠? 이를 취득할 때면 사기죄가 되겠죠. 그다음 편취한 약속금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제3자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편취를 했어. 저 사람한테 속여서 약속금 받았어. 이건 사기죄. 이걸 또 사람 은행한테 팔았어. 은행에 대한 사기죄.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요 판례는,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풀었을 거예요. 호텔에 운영하면서 호텔 명의를 받는 것은 이게 재산상 이익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봤어요, 판례가. 그래서 이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최신 판례를 모르면 이건 알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호텔 명의, 그러니까 주식의 운영 명의를 받는 것은 재산상 이익이 된다고 봤지만, 그렇죠? 단 호텔 명의, 호텔의 운영자 명의를 받은 거 가지고는 요거는 재산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전체에 대한 사기죄죠. 그죠? 전체에 대한 사기죄.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다 성립합니다. 그죠?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사기죄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치고 근저당 계약서에 사인하게 하는 경우 이 서명사치도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그랬어요. 처분적 사를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기죄를 끝내고 어디로 갈까요? 그죠? 쭉 넘어가지네요. 네. 그 다음에 횡령죄로 가보도록 합시다. 예. 횡령죄요. 아이고. 뚜둑뚜둑 소리가 들리죠? 근처에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네. 어디에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예, 여기 됐습니다. 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그렇죠? 1번 판례, 아까 우리가 다른 법원직 문제 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포 통장을 줬어요. 대포 통장에서 지가 대포 통장을 팔아놓고는, 그쵸, 명의인이 뭐라는 경우예요?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대포 통장 팔아놓고는 딱 보니까, 대포 통장에 돈이 있어. 이거 대박인데 그 돈을 찾아버렸던 경우예요. 그쵸? 이게 뭐가 성립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제공될 것을 알았을 경우에, 악의인 경우에, 그쵸?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몰랐던 경우에, 선의인 경우에 나눠본다 그랬어요. 악의인 경우에는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하다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위탁하기를 인정할 수 없고, 그죠?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쵸? 사기죄 범행이 제공되는 걸 알고 이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횡령죄가 성립하진 않아요. 하지만 선의인 경우에는, 그죠? 이게 ETF 통장이 어디에 쓰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보고 찾아 쓴 거죠. 이때는 횡령죄가 된다고 봤어요. 시den칙상 위탁관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범죄 사용될 것을 알고죠. 알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설명은 쭉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 한 거야 지금? 지금 3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기죄. 사기죄 끝나고 횡령죄죠. 사무관, 소송사기, 구금, 여기군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달라서, 그렇죠. 봅시다. 아무튼 이 판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그렇죠. 기억본 봅시다. 그렇죠. 이거는 통장 명의인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은 한 사람이, 그렇죠. 피해자 자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후에 사기 이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죠? 위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자기가 사기친 돈을 그대로 찾은 거니까 요거는 별개의 범죄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돈을 받았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사기죄가 되겠죠. 사기죄. 그 다음에 자기 계좌에서 돈을 찾는 것은 별도 횡령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금융의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해 주는 거예요.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해주고 돈을 받아놓고 이걸 처먹는 겁니다. 그치?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내 앞으로 네 범죄 수익 내가 은닉해 줄게 라고 해놓고 그걸 먹어버린 경우에요.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위탁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횡령이 안 된다고 봤던 사안입니다. 이 판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행위죄가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지입회사에서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입회사의 운행관리권, 그렇죠? 지입차죠. 예. 지입차는 그렇죠? 차량은 등록을 가진 사람이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니까 횡령죄의 주체도 될 수 있지만 등록을 가지지 않더라도 사실상은 처분 권한이 있으면 그 사람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입차주가 지입차주가 이 차를 계속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지입회사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해서 뭐 어디 중국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처먹어버린 거죠.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리을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 중인 사람이 사실상의 사업을 처리해온 자예요. 그죠? 그러면 회사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자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거액 회사 자금을 가지급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 계약점은 물론 회사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어요. 회사 돈을 지 맘대로 썼죠.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횡령이 되겠죠. 그 다음 미음번. 주식회사 설립 업무나 증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제3자한테 납입금을 차용해가지고 주금을 납입하고 주거래은행에다 돈을 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나중에 자본 등기를 뻥튀기 시킨 다음에 이 돈을 찾아가지고 빌린 사람한테 갚았던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뭘 뻥튀기 하려는 거예요? 자본금을 뻥튀기 하려는 거에 불과하죠. 이 회사가 대표회사가 돈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횡령이 남부상 배임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대표회사가 이 회사 돈을 자기가 먹어야 횡령이 성립하는데 이 사람은 이 주식 자본 뻥튀기 시켜놓고 다 갚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횡령이나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안이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산죄에 관해서 종합적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워낙 중요한 판례들이 많아서 이제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예. 봅시다. 배임 행위는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생기면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법률상 무효예요. 그쵸? 법률상 무효면 무효더라도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그쵸?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법률상 무효이고 본인의 재산 상태가 사실상으로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없으면 물론이고 실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재산 손해가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쵸? 그래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무효여서. 그러면 이때는 배임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임죄는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면 배임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그 다음에 4번 조합상의 조합원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고 이걸 배달사고 나서 처먹어 버렸네요. 그쵸? 이거 뇌물로 줄 돈을 먹는 것은 불법 원인 규명이니까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답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명의 약속금을 발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에 해당하지만 약속금 발행이 부효가 되지만 실제로 유통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기소가 되겠지만 유통되지 않았죠.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사적 이익을 할 목적으로 업무를 발행했는데 상대방도 이게 사적 이익으로 쓰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을 때는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대표권 배신행위를 했으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배임죄 미수가 됐죠. 그렇죠? 만약에 유통됐으면 뭐가 된다? 배임죄 기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대학 산학 협력단의 용도로 특정하여 교부받은 것. 여기에 쓰라고 한다는, 그쵸? 함부로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횡령이 된다는 거. 교비. 국가가 정해진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따로 쓰면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 그쵸? 항목, 유역, 횡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 다음. 피해자의 대출 업무 담당자가 서류 위조하여 피해자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했다 할지라도, 그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피해자의 불법 행위의 책임의 여지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재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서류 위조에서 그죠? 근저당의 설정 등기를 말소했어요. 그죠? 나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뭐 했어요?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했으면 손해 발생이 가능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배임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번.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횡령, 배임. 예, 배임. 예. 뒤로 갑시다. 그렇죠. 276페이지입니다. 배임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신 행위를 해서 본인한테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임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타인의 사물 처리성은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을 떠나서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으면 계약을 함부로 깰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네요. 그렇죠. 그러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야지 등기 협력 의무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타인한테 받았으면 뭐가 된다는가? 배임죄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배임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서 신성시대 유치에 비춰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행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외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는 문장이고. 3번. 낙찰계. 그렇죠. 계획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려면 걔가 유효하고 확정됐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요, 채권 채무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계획금을 받지 않았으면 계획금 지급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달리 보지 않고 이것도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계배임이 되기 위해서는 걔가 유효하고 확정돼야 돼요. 그렇죠. 걔가 이제 걔를 유지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걔돈을 받았어야 되죠. 그래서 걔돈을 받지 않았으면 계배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란 고유 권한으로 그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그 다음 5번. 서면에 의하지 않고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따라서 증여 목적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배임죄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유효하고 확정돼야 되죠. 근데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이제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타인의 사무처리성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임죄, 이제 배임 수증죄 보겠습니다. 배임 수증죄. 다음 사례 중 배임 수증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봅시다. 백화점 및 면세점의 입점업체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의 입점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장 수익금 등을 지급받았어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백화점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청탁받고 딴짓 하고 있죠. 돈 받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배임 수재에 해당하겠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갑주식회사를 관리하는 을이 그쵸? 갑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쵸? 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병의 가처분을 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어요. 그쵸? 회사를 위해서요. 병 청탁을 받고 병을 위해서 일했어요. 병을 위해서 일했죠. 그쵸? 그러면 배임 수재가 될 겁니다. 디귿번. 화물주동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의 시도지부의 지도지부의 시도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시도의 이익을 대표해서 해야 되는데 시도의 이익을 대표했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자기 사무에 타인 사무야. 시도 대표로 나갔으니까 타인 사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배임 수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번 자체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자기 축제의 대형 기획서를 선정하는데 이제 운영비 목록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썼으면 이건 배임 수재가 되겠지만 조합은 운영비로 썼어요. 그렇죠. 자기가 얻은 게 아니죠. 그래서 배임 수재가 아니다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 회원적 골프장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죠. 주말에 부킹권이 훨씬 비싸니까 특정인한테 돈 받고 부킹권 밀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배임 수재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죄는 아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괴죄로 갑시다. 손괴죄. 예. 281페이지입니다. 그쵸. 다음 사례 중 재물의 손괴 및 재물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경락받은 농수산물 조원 저장 공장 건물의 공냉식 전 청구를 순행식으로 이제 개조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공장에 이제 딴 자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자재 가져가라고 해야 되죠. 그냥 폐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손괴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재건축 조합으로 철거 의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깨부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 무단으로 깨버리면 이거 손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괴죄범이 굉장히 넓게 인정하니까 부정하는 판례, 그렇죠? 계란 30개입니다. 여러분, 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면 씻어버리면 계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효용을 상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광고용 강판에 백색을 칠해버리면, 그렇죠? 요거 뭐가 되겠어? 효용을 상실한 게 되니까 이거 손괴가 되겠죠. 갑소였다가 약정에 따라 의명으로 이전되었으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다툼이 생기니까 공영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거 철조망입니다. 예. 철조망이 되게 공영터미널이 있는데 공영터미널을 삥 둘러 철조망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철조망을 없애버리고 이 옆에다가 이제 잠깐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철조망을 버렸다. 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큰 공영터미널에 조금 떨어진 곳에 이 철조망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일 뿐이죠. 그래서 효용을 상실시킨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사회적 법익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쵸? 예.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해서 하나가 뭐가 나올까요? 법행? 문서에 관한 죄보다 성풍속에 관한 죄로 바로 가네요. 그쵸? 성풍속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가 안 나왔었네요. 앞에 이제 대신 나와서, 그쵸? 예. 여기에는 직접적인 문서에 관한 죄가 독립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봅시다. 예, 성풍속에 관한 죄. 그쵸? 예. 음화. 이제 고야 그림 사건이죠. 예. 음화 제조 내지 판매죄 고의는 음화에 해당하는 그림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다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게 과거의 판례인데, 이게 뭐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이 고야 그림이 존재한다. 이게 음란하지 않는다는, 이제 사실 문제가 되죠. 이 고야의 그림이 마야 부인의 조상이.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데,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이렇게 넓게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타당한 결론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죠? 음화죄, 그러니까 음하다라는 거를 인식하면 된다는 거지. 음란한 것인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말이 모순 같죠. 예. 근데 일단 판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음란하다고 인식하지 않아도, 그죠? 고야금이 음화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하고 배포했으면, 그죠? 예. 이건 뭐가 된다는 거? 음화 배포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음란한 부호를 전시한 웹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는 것은, 그죠? 이거는, 음란한 것을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알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정범이 되는 거예요. 정범이 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방조범이 된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공연음란성입니다. 그렇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거를 이거 많이 사람이 이걸 봤어야 된다. 이건 아닌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주대로 해서 이 사람이 옷 벗고 이제 난리 쳤으면 공연문제가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옷 벗은 모습을 봤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남녀 똑같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음행의 상습이었는 남자를 이용해서 한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음행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학성과 예술성은, 음란성은, 그쵸?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므로 문학작품이라도 뭐 할 수가 있다는 거, 음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즐거운 사라 사건이죠. 네, 즐거운 사라 사건. 예. 마강수 교수,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예, 그 사람의 이 책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음란문서에 이제 지정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 도박과 보패에 관한 죄입니다. 뭐, 그게 어렵진 않은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이제 법원행시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래서 특히 이쪽 문제들은 여러분들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충분해요. 예, 그래서 도박과 보패에 관한 걸 언제 다 이게 그 책의 기본서를 읽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국가적 기능에 관한 부분은 이제 문서죄 여기는 꼼꼼히 보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보시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다음 가면 봅시다. 인터넷으로 도박 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했어요. 그죠? 그럼 도박 개장죄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도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박은 개장했잖아요. 그죠? 도박 개장죄가 기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 2번.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그죠? 자동차 자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고소하다면,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박 자금을 여기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죠. 이제,
용도를 이미 알면서 빌려줘 놓고는 용도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기는 용도를 속아서 빌려줬다라고 주장하지만 용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성립하는 것처럼 했으니까 뭐가 된다? 무고죄가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용도를 속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용도 기망 사기라고 주장하지만 용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사기죄가 안 되는 걸 용도를 속인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용도 기망 사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고죄가 성립하겠지요. 그다음 광고 복권입니다. 광고 복권에 해당한다, 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권에 해당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권을 되게 넓게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스톱 사이트 유리하는 과정에서, 그죠? 뭐, 일정한 상품을 걸고 이렇게 이제 코스톱을 치게 하는 건데, 이것도 도박계장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박계장죄 넓게 인정합니다. 네. 그 다음, 뭐가 카지노 영업을 하는데, 그죠? 관광진흥법도 위반하겠죠. 네, 그래서 요거, 도박도 하고 관광진흥법도 위반했는데, 두 개의 공익은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가 성립하고 뭐가 된다? 상경이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별도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쵸? 예, 그 다음에 국교에 관한 죄들이 문제가 몇 개 나왔습니다. 예. 좀 익숙한 문제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는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필요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그죠? 맞는 문제죠. 예. 그 다음 나번 판례를 잘 기억을 해두신다. 외교사절의 차에다가 이제 계란을 던진 거 폭행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차에 맞았지 사람엔 안 맞았어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90년도 80년도에는 뭘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언론을 통제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 보도하지 마! 라고 국내 언론기관 등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밀을 누설한 게하고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 간첩은 이제 기밀을 탐지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미 지득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줬어요. 간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란 목적, 내란은 선동, 선전을 다 처벌을 합니다. 단 이때 자수한 때 필감면하는 것은 어디다 필감면해요? 예비 음모에는 자수하면 필감면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선동, 선전은 자수하면 필감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한번 내란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다 처벌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죠? 단 예비 음모 시에 방통 내에 복사 시에는 예비 음모 시에 자수하면 필감면한다. 그렇죠? 내란 하기로 해놓고는 그렇죠? 내란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내란을 배신하고 지 혼자 가서 쭈르르 가면 그래 국가의 큰 환란을 막았으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너는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동선전은 아직 당 멀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동선전에 대해서는 필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이 선동선전을 처벌하는 건 맞지만 자수시 필감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직무유기죄로 한번 가는데 직무유기죄 법원행시 문제가 그렇죠? 여긴 없고 뇌물죄가 있네요. 뇌물죄. 그죠? 뇌물죄에 관해서 늘 나오는 문제들, 그죠? 우리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들이 뇌물죄죠. 그죠? 법원행시 문제 한번 봅시다. 그죠? 법원행시 문제. 하나 더 갑시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에 관한 사유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죠?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도 실질상 비밀이 된다면 비밀로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2번.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되 누설 받는 사람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설을 받는 사람이 누설한 사람한테 교사를 했다 할지라도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서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 판례는 뭘로 본다? 필요적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이 규정이 누구만 처벌하고 있어요? 누설 한 사람만 처벌하고 있고 누설 받는 사람만 처벌하는 규정이 없죠. 그렇죠? 누설 받는 사람이 서로 누설 한 사람을 교사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직무에 대해서 알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 이 판례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 임명권자에서 임명되어 공무원에 종사하는데 이제 임명 결격이 된 사람이 이제 공무원으로 임명된 거예요. 그죠? 임명 결격자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서 공무원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관련해서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처벌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임명 결격자라 할지라도 이런 공무를 수행했고, 그죠? 공무원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았으면 뭐가 된다? 뇌물죄가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5번 뇌물 약속죄에서 뇌물 목적물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 이익이 되는 경우에 그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뇌물 약속죄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기 목적, 투자 목적 이런 것들이 막 100배로 막 이제 옛날 같은 게 부동산 같은 거 이제 이거 사면 막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게 해주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문제들은 다 사무관 문제여서 다 봤었습니다. 그죠? 쭉 봅시다. 그쵸? 법형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이제 308페이지에 있네요. 308페이지에. 특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조사하다가 야, 이 진술서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야, 피자 너 가져가라고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용에 쓰겠다는 거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공용에 안 쓰겠다는 거죠. 그죠? 공무서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폐기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 진술서를 이제 피의자가 찢어버렸다 할지라도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 등기 공무원한테 허위의 자료를 줍니다. 그쵸? 등기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았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예요. 예.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그죠?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는 압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압류 표시 효용을 해야만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되겠죠. 그죠? 압류는 점유 이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옮겼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입니다. 부동산을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쵸? 예. 근데 이 강제 집행이 완성한 단계를 깨트리면 이를 처벌하는 거야.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명도인도를 받았어요. 이미 명도인도 된 부동산에 막 들어오는 거, 이것도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가 되겠지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 나가라 그랬어요. 이미 나갔는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강제 집행이 완료한 상태를 깨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퇴거된 부동산도 포함이 되죠. 퇴거 집행도 강제 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포함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5번.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했을 때는 뭐가 된다? 부진행 결과적 가중범인 특공반 치상만 성립하고 폭칙법상 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원행시 문제가 남은 게 없군요. 없습니다. 예.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제는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법원직에 관한 모든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직급별로 문제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최근 사무관 승진 문제에 대해서 법원행시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이게 맞힌다. 그러니까 법원행시 문제는 내가 맞췄다 틀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가 그 내용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형법의 최신 판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게 빠른 일시에 최신 판례를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